저도 제가 고대를 75년도에 들어갔습니다. 학번이 7학번이죠. 얼굴은 젊어 보이지만. 제 친구들이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댕길 때 하숙집에서 이제 술 한잔 먹고 술 깨게 한다고 침을 머리에서부터 한 20군데 나가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우리 강진규 우리 상무님하고 인연이 돼서 이제 오늘 초청 받아서 이제 하는데, 제목은 이제 이 침하고 뜸하고 좀 연관된 그런 제목을 선택해 달라 해서 이제 인체 골격하고 근육의 기능인데, 이것만 하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해부학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정형외과 영역에서 이제 근육하고 신경 분포하고 그 다음에 통증, 예를 들면 목이라든지 허리라든지 그 다음에 무릎, 고관절, 발목. 왜냐하면 되게 침하고 이 뜸을 놓으려 하는 거 아파서 못 차네요. 그지? 그래서 아픈 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 정형외과 포인트하고 좀 여기 혈이라고 그러잖아요. 혈하고 또 위치하고는 서로 맞지는 않는 것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연관이 없어. 우리 신경이 흐르는 그 위치하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그림 위주로 강의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슬라이드는 영어로 돼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게. 다 영어로 우리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한 30분 정도 하고, 한 10분은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한 일리자로프, 그것도 몸에 침을 꼽아가지고 다리를 늘리는 거예요. 뼈를 잘라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잠깐 소개해주고, 그게 또 이제 인체의 신비에 속한 거예요. 뼈를 잘라가지고 제가 이제 10cm씩 늘리고, 허벅지 10cm, 종아리, 팔도 늘리고 이런 사진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천천히 뼈를 잘랐으면 뼈가 새로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 10분이나 15분은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보다 궁금한 거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정형외과 영역으로. 그리고 침하고 저는 뜸을 모르니까, 침도 잘 모르고 하니까 이제 하시면서 인체하고 연관된 부분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시고, 하고 한 5분 쉬었다가 이제 제일 많은 정형외과에 이제 문제점이 뭔가 하면 골다공증, 그 다음에 근감소증. 근감소증 여러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로운 질환으로 작년부터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고 어떻게 예방하고, 이렇게 침뜸하고도 연관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앞으로 건강하고도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조금 의학적인 때가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은 중간중간에 좀 다른 이야기를 섞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네? 밑에 걸 눌러 넘어가. 지금 요게 지금 인체 뼈가 이제 있는데, 총 합하면 우리 몸에 한 206개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지하고 하지, 척추,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머리, 척추뼈는 C1에서 C7까지 7개가 있고, 여기는 흉추는 12개, 그 다음에 요추는 5개, 그 다음에 천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형외과 영역으로 보면 이제 혈관 이전에 이 임파선이 있어요. 임파선이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다리가 많이 부었게 돼. 임파선이 막히면 다리가 부어요. 림프 이데마라 해가지고 퉁퉁 부어요. 정맥이 막혀도 붓지만은 이런 림프 노드가 문제가 있어도 돼요. 되게 이제 암 환자들 보면 이 림프 노드로 전이가 되면은 예후가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 따라서 쫙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이제 항암 치료하기 전에 이런 림프선을 줄여놓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 보면은 이제 몸을 구성하는 게 이런 근육이 있잖아요. 그지? 근육이 다 있고, 이 근육 밑에는 각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있어요. 그래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머리에서부터 요걸 이제 중추신경이라고 그래요. 머리에서부터 척수까지. 요게 첫 번째나 두 번째 요추. 뒤에 보면 요추 아까 봤죠. 그지? 그 요추 레벨까지 내려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려오는 게 없어요. 밑에까지 오는데 이제 신경 다발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척추를 이래 보면은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 그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스테리어 안테리어 루트가 있어가지고 이 두 개가 이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척수에서 각 레벨에서 척수에서 이런 신경 루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지하고 하지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그 척추에서는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목에서 나오는 게 이제 서비칼 C1이라가 이 경추라고 그러죠. 경추. 그래서 목의 디스크라. 그래서 목에서 나오는 게 C2에 C1에서 C7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흉추 그 뼈 옆에 있는 신경 들어갔다 나오는 데가 흉추가 이제 T1, 뒤에서 보면 T2에서부터 T12까지 요걸 신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신경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다 척추에서 나와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척추가 있잖아요. 요 척추에서 이제 신경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추에서, 다리는 이제 요추에서 나오는 거예요. L이 뭔가 하면 룸바라는 거예요. 룸바 요추. 요추에서 나오는 신경을 타고, 여기는 이제 세이크룸, 천장뼈리라 해가지고, 세이크럴 본이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주의로. 그래서 요 근육들이, 이 신경이 마비되면 똥오줌을 컨트롤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척수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척수신경 옆에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어떤 건가 하면은 척수 옆에 이래 붙어 있는 신경절이란 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교감신경은 뭔가 하면은 뭐 갑자기 일을 다쳤을 때 놀랜다든지 심장이 박동된다든지 긴장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교감신경은. 근데 이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반대적으로 부교감이 작동해가 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율신경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율신경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교감신경이 작동이 되면 이제 긴장하고 하면은 침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소화도 안 되고 장운동도 안 되고 이게 이제 교감신경. 예. 그러다가 이제 부교감신경은 이걸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게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대개 뭐 침이라든지 뜸을 뜨면은 이제 몸이 활력이 좋아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저 이제 서양학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부교감신경하고 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여기 보면은 교감신경은 놀래면은 동공이 확장되잖아요. 그지? 타액이 감소되고, 호흡이 증가되고,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그 다음에 혈관이 구축되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신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응했다가 이걸 빨리 풀어줘야 되잖아요. 이걸 풀어주려면 이 부교감신경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 못 해요. 몸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제가 봐서는 침하고 뜸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나중에 이제 접목을 시키면은 접목을 해서 사실은 이제 서양하고 의학하고 동양하고 같이 합치면 되는데 서로 이제 권리 싸움 한다고 싸움 많이 해. 친구 협회하고 지금 한의사하고 싸우듯이 어쩔 수 없는 박근혜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체약이 활발히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게 가능해요, 보니까. 카이로프랙티스도 또 재활학 의사들 싫어요, 카이로프랙티스 하는 거를. 근데 미국은 들어가서 보면 종합병원 안에 카이로프랙티스가 있고 침 놓는 데도 있어요. 우리 경희대학 병원도 한방병원하고 양방병원이 있잖아요. 둘 사이에 협업하는 사람이 한 10%밖에 안 돼. 서로 싫어요. 분야가 틀리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가 요 신경에 있는데 옆에 이제 신경절에서 이제 이게 컨트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인터넷 찾아가지고 침하고 뜸하고 교감하고 제가 찾아보기 없어. 구글에 들어가서 침하고 뜸하고 교감신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없는가 완전히 서로 다른 체계라. 잘 보이시나? 이쪽은 안 보이시겠네? 제가 이쪽에 서서 할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체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머리잖아요. 그 다음에 척수예요, 척수. 그래서 보면은 이 척수의 신경에서, 그치, 불을 끄면 좋겠네요. 앞에 불만 끄시, 다 꺼도 되고. 그래서 보면은 이 신경의 뒤쪽하고 앞쪽이 이제 해서 아까 이야기한 감각을 이렇게 커버하는 거예요, 몸에. 그런데 이 감각신경이 내려가지만은 내장 감각신경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창, 맹장의 꼬리가 아프면은 여기에 이제 감각신경하고 같은 부위에 같이 아픈 거예요. 서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목에 이제 근육으로 넘어가면은 목에 이제 근육이 요렇게 있어요. 하고 이걸 한꺼풀 벗겨보면은 요런 근육들이 한 6개, 7개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요게 이제 귓볼하고 요를 보면, 우리 만져보면 여기 목 돌리면 여기 만져지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타이트하면 사경이 오는 거예요. 목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애기들이 꽤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도 요 근육 신경하는 게 마비가 오면은 또 목이 삐뚤어지고 얼굴도 마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쪽 근육이 타이트해지면은 사경이 오고 목 앞에 근육이 긴장을 하면 앞으로 목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거북목이 많아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근데 이런 게 오는 게 대개는 근육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을 지배하는 건 신경이에요, 신경. 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근육이 쪼그라들고 풀어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보면은 이 근육의 옆에 있는 이런 신경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목에서 나온 아까 이야기한 경추신경 1번에서부터 8번까지가 이 목에 있는 근육하고 팔에 있는 근육을 커버하는 거예요. 보면 이 신경들이 다 이 근육을 하나하나 지배해요, 보면은. 그래서 목에서 나오는 이 신경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신경절들이 보면 C5에서 T1까지 이런 신경들이 팔의 근육하고 목에 있는 근육을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경직됐다 이러면 이 신경을 풀어주는 뭐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이걸 자극하면은 신경이 이제 근육을 긴장시키는 역할을 중지하게 되면서 풀린다는 그런 시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육이 긴장됐다면 신경이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는 혈액이 안 들어갔을 때 우리 대개 보면 찐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 찐하는 게 막 달리는데 근육에 피가 공급이 덜 될 경우에는 쥐가 나는 거예요. 우리 심장 아파가지고 심장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도 심장에 동맥이 있잖아요. 동맥이 있는데 그 동맥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살이 찐다든지 술 많이 먹다 담배 많이 피는 사람은 동맥이 막혀요. 막히니까 심장에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막혀가 스텐트 뚫잖아요. 스텐트 박아가지고 혈관을 열어주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목의 이 신경들이 연결돼가 팔로 이래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항상 신경 옆에는 정맥하고 동맥이 이래 따라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칼로 이렇게 밑을 쫙 하면은 한 5초 만에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이 터지면. 목도 똑같아. 동맥이 다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을 빨리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정형외과 의사가 제일 잘 알아요. 칼 요만한 거 주면 우리가 동맥, 정맥이 어디 있는가 탁 이으면 나와. 그래서 이제 이런 어깨에 이제 보면은 이런 근육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 한국말도 어려요. 이 모세근, 세모근이고, 이게 이제 트라페지우스라는 거고, 이게 라티스무스 도지란 말은 요 근육들이 이제 어깨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몸에서 뒤에 보면 이 스카플라라고 어깨, 날개 쭉지 있는 뼈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척추 이제 모서리들 보이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척추 신경이 요추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바닥들이 신경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척추 운동을 아까 이야기한 그 근육들이 뒤로 제끼는 근육이 작동하고 앞에 있는 근육들은 구부리는 근육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근육들은 옆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로테이션, 돌리는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팔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목 근육에서 아까 이야기하는 그 척수에서 신경들이 다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계속 팔까지 따라 내려가요. 내려가고 아까 그 신경들이 다 이 목에 있는 척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라이라면 이제 요 루트가 디스크 척추 1번째 밑에 나오는 게 2번째예요. C2, C3. 요 신경들이 이제 눌려서 보면 디스크가 요 보면 요게 디스크예요. 요게 이제 눌리면은 요래 눌리잖아요. 그지? 그래서 디스크가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픈 게 아니고 허리는 안 아픈데 다리를 올리면 다리로 쭉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디스크고 보이죠? 이게 척수고 요게 디스크예요. 그러면 이제 목에 디스크가 있다 이러면 목이 아픈 게 아니고 요 팔이 아픈 거예요. 팔을 요쪽에 감각이 둔하고 요 빨간 표시 있죠? 요가 요쪽이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이제 잘 모르는 이제 사람들은 여기 아프다면 여기만 포커스를 하는데 원래 나오는 거는 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뭐 침이나 띠무를 할 때 모르겠어요. 이게 요걸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건지 목을 해야 되는 건지 혈하고 또 틀리니까 방향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 대개 이제 목에 문제가 있으면 팔이 저리고 우리 목 디스크가 있으면 팔이 저리고 이 감각이 둔해지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힘이 없어져요. 손가락 구부리는 힘, 펴는 힘. 이게 이제 디스크의 정상이에요. 발도 똑같아요. 다리는 이제 발가락에 힘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다리를 올리면 쭉 내려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보면 목 디스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척추 MRI를 해보면 목이 이제 뒤로 쭉 빠지면 이제 팔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팔이 아프다 이런데 팔만 보면 안 돼. 목을 봐요. 오리지널. 여러분들도 그 옆에 아픈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면은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이제 디스크 떼내고 여기다가 이제 금속물을 이어가지고 수술하는 과정이고, 어떤 환자는 이제 디스크 떼고 나면 디스크 부위에 관절염이 생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 부위는 이제 고정을 해야 돼요. 그래 금속판 이어가지고 목을 앞으로 따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수술하는. 그래서 목 디스크 수술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뒤에서 내시경으로 디스크를 뽑아내는 수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목은 요까지 하고 이제 팔로 들어가면은 이제 팔은 어깨가 아픈 사람, 팔꿈치가 아픈 사람, 그 다음에 손목 아픈 사람,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앞에서 본 사진에 여기 갈비뼈고 요게 이제 근육들이에요. 우리 앞에 그 근육들, 감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보면은, 뒤에도 이렇게 근육이 있어요. 스카플라라는 요 날개축지 뼈에 이제 붙어 있는 근육들이에요. 이건 뒤쪽이고, 요건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앞쪽에서 보면은 이런 근육들이 이제 작동을 해서 요 근육들이 팔을 이제 벌리는 근육을 하고, 요 근육은 여기 보면은 구부리면 근육이 구부리지는 거예요. 앞에 근육은 구부리는 거, 뒤에 근육은 펴는 거, 기능이.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뼈가 있고, 여기 이제 요 우리 상박골이에요. 상안골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쇄골. 그 다음에 여기 요 날개축지뼈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십견이라면 요 근육들이 이제 파손이 많이 되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면은 요 이제 어깨를 옆으로 올리는 요 근육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 요 근육이 있어요. 요 앞에 있는 근육 6가지하고 뒤쪽에 한 서너 가지가 이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어깨 관절을 앞에 있는 근육들이 쭉 올리면 구부리잖아요. 뒤에 있는 근육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벌리는, 팔도 위로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옆으로 펴는 거, 그 다음에 이래 손 해가 머리 뒤에 올리는 거. 이게 이제 익스터널 로테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손 뒤로 이래 하는 거. 이건 인터널 로테이션. 이 어깨에도 운동 범위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해보시고 아프면 이제 어깨 근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위로도 올리고 이런 모양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근육이고, 이제 엘보에서는 이제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팔에서는 똑같아. 팔도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고, 그 다음에 손바닥을 얻기도 하고, 뒤로 돌리기도 하고, 이게 로테이션 시키는. 그래서 몸의 관절은 이렇게 돌리는, 어깨도 똑같잖아요. 앞으로, 옆으로 로테이션, 회전. 모든 관절은 그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제 근육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깨 관절에 인볼브 하는 이 근육들이 한 5개 정도 돼요. 앞에 하고 뒤에. 그래서 대개 이제 50견이라면은 요 근육들 힘줄이 달아져 있다가 나중에는 터지는 거예요. 보이면 터지죠. 원래는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터지는 게 일부분 터지거나 이렇게 많이 터지거나. 요래 터지면은 이제 초반에는 물리치료 같은 거 해가지고 좀 보관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팔을 못 들게 돼요. 툭 떨어지고. 그때는 이제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 수술로 많이 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근육이 이제 여기 요 부위에 요 어깨 근육이 요 위에 뼈에 붙어 있는 부위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요 근육에서도 염증이 생기고. 근육이 붙어 있는 뼈에 붙으려면 근육이 두껍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근육이고, 요게 이제 딱 마무리되는 거는, 뼈에 붙을 때 마무리되는 거는 건이라고 그래, 텐던. 하고, 인대는 리가멘트라고, 영어가 틀려요. 그래서 이제 요 힘줄에, 이게 힘줄이라고 그러죠. 우리 되게 이제 근육이고 힘줄이 뭔가 하면 요 텐던을 힘줄이라고 우리가 그래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요 어깨 근육들이 터져 나가면은 이제 뼈가 위로 올라가게 돼. 올라가면서 이제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절에 물이 차는 거예요. 관절에 물이 차게 되고 관절염이 생기면 아파서 어깨도 인공관절 해야 돼요. 심하게 되면.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조기에 이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근처 병원 가서 진찰을 잘 받으셔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아주 많이 아파서 갔다 이러면 이제 수술할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보면 인대가 뜯어지면은 요런 실 같은 걸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뼈에다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게 이 고정을 시켜도 이게 너덜너덜하기 때문에 또 터질 확률이 많아요. 이게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갔을 때는 암만 수술 잘해도 재발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줄기세포 엮기도 하고, 각종 힘줄이 잘 생성되는 약물을 엮기도 하는데, 효과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신경들이 이제 팔로 쭉 내려오는데, 이제 팔에는 신경이 3개예요. 이게 요골신경, 정중신경, 척골신경.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근육 밑에는 항상 신경이 같이 들어가요. 신경혈관이 들어가서 손까지 다 커버를 하게 돼요.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뒤에 보면 이제 신경이 딱 이렇게 근육에 따라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요골신경이라고 해요. 요골신경은 요 팔 뒤쪽을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신경하고 척골신경은 안쪽을 커버하고. 그래서 보면 이 신경들이 쭉 내려오게 되고, 팔에도 보면 이 신경들이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육 밑에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신경 옆에는 항상 정맥하고 동맥이 따라 붙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근육 안에는 신경도 들어가지만 신경에 가지가 들어가고 동맥, 정맥,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근육을 미겨 살리는 게 혈관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동맥이 들어가고 근육이 또 수축하면, 우리 심장이 수축하면 다시 뿜어내고 열릴 때 물이 들어가잖아요. 근육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 순환이 잘 안 되면은 이제 근육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근육의 통증의 원인은 혈관이 막혔거나 동맥이 막혀도 근육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맥이 막히면 들어가는 피가 적은 거고, 정맥이 막히면은 못 나와서 문제가, 배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피는 들어갔다 나왔다 이래야지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은 원인이에요. 이 동맥경화증, 그 다음에 정맥이 막히는 거 있잖아요. 스롬보시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비행기 오래 타면은 다리가 퉁퉁 붓잖아요. 그 왜 퉁퉁 붓는지 알아요? 동맥이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데 정맥이 막히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전증이 있는 환자들은 꼭 비행기 타기 전에 아스피린 같은 걸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그 혈전이 정맥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정맥에 피가 고여가 정맥에 혈전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혈전이 또 어디로 가느냐? 심장으로 가. 심장이 막히는 거예요. 심장의 동맥으로 막히고 정맥으로 막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우리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뼈들이 요 신경이 들어가고 이제 여기 보면 각각 신경이 지배하는 게 이 근육을 또 지배하지만 감각도 지배해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감각이 둔하다 이러면 정중신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하고 뒤쪽에 하면 요골신경이 문제가 있다. 우리 의사들은 이런 신경을 보고 신경하고 감각 움직이는 걸 보고 어느 신경이 나갔다 이러면 이제 여기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목을 보든지 하고 다리는 다리 신경이 나갔다 하면 다리를 보는 게 아니고 허리를 먼저 봐야 돼. 그래서 허리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보고 허리에 문제가 없으면 다리 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도 옆에 볼 때 이제 그런 통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게 아주 중요한 포커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놓치게 되면은 이 증상하고 위치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양의학에서 하는 게 이제 그런 전혈이 연결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오면서 기사를 좀 보니까 구당 김남수 선생님 기사를 보니까 온몸이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제가 인도 의사들이 한 300명 되는데 인도에 갔더만 우리 인도의 유명한 우리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또 한국의 이런 이 혈하고 한국 전통 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양반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한쪽 눈을 부딪히잖아요. 한쪽 눈을 부딪히면 이게 실명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연결돼가 반대편 눈도 실명될 확률이 30~40%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모든 장기가 서로 연결된다는 그게 이제 동양의학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팔도 구부렸다 폈다 요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경하고 근육하고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통통이 오고 또 하나는 뼈하고 뼈를 연결하는 이거를 이제 리가멘트라고 그래. 이거를 인대라고 그래. 인대. 요게 이제 찢어지거나 하면 아픈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대개는 안 찢어져요. 그런데 이제 무너지거나 야구하거나 그 다음에 넘어지거나 하면 이제 뼈가 부러지면서 인대가 같이 많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엑스레이 사진이죠. 팔에, 이거 손목, 이렇게 돼 있고, 구조가 여러 돼 있어요. 대개 이제 망치 많이 치고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요 근육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주 많아요. 우리 테니스 엘보라고 있잖아요. 그지? 요게 이제 찢어지면은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체외 충격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줄기세포 엮기도 하고, 그로스펙터가 있는 자기 피 뽑아가지고, 센트리퓨지 시키면은 좋은 재생 물질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주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이제 수술하는 거예요. 이 부위를 다듬어 줘야 돼요. 여기 보면 테니스 엘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쪽에 근육이 좀 파샬로 찢어져서 일부분 찢어져서 통증이 있을 때 이 침하고 때문에 어떤 효과가 유발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파손이 됐을 때. 이런 환자들은 이제 이 물집이 생긴 환자예요. 이 활액막염이라고 간제를 싸고 있는 막이 이제 부어가지고 이제 불루가이 튀어나오는 거 하면 이제 아프기도 하고 이제 손목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손목은 보면 이제 뼈가 있고 손목 끝에 손가락에 보면 양쪽의 동맥, 정맥이 다 있어요. 빨간 게 동맥, 정맥이에요. 그 신경도 따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 힘줄, 그 다음에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 또 이래 있어요. 보이죠,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아치형으로 동맥, 정맥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신경이 항상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뼈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엄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고, 요게 이제 뼈가 있고, 이랬대요. 그래서 요런 뼈들하고 관절에서 이제 손목이 구부렸다, 폈다, 옆으로 했다, 이 6가지 운동이 이제
탄생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근육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노란 게 뭔가 하면은 요 노란 색깔이 신경이에요. 아까 요거 빨간 건 혈관이에요. 그죠? 혈관하고 신경이 항상 양쪽에 같이 이래가요. 그래서 우리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모친이 속 안 좋으면 저 체하고 이러면 따줬잖아요. 손가락 끝을.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손가락에 신경이 다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비가 양쪽으로 돼 있어요. 등하고 볼라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신경과 혈관들이. 그래서 우리 손 이래 주물러 주면 소화가 잘 된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손 신경하고 아까 이야기한 그 부교감, 교감 신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주물러 주면은 아까 그 척추로 들어가 가지고 자극을 시켜서 교감 신경, 부교감 신경을 서로 조화롭게 해가지고 이제 풀어주는 그런 이론 같아요. 제가 보니까. 되게 이제 또 손가락이 저린 사람은 목에서 저릴 수도 있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 정중신경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요게 이제 손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 막이 싸고 있는 막이 두꺼워져 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 3개가 저릿저릿하네. 우리 집 사람도 손이 60 넘었는데 손가락 저렸는데 수술을 안 해.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여기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 좀 감소가 돼요. 하고 뭐 전기장 같은 거 치료하면 또 감소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되게 이 중년 여성들 수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손 많이 쓰는 사람들 하면 이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정중신경, 메디안 너브가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눌려서 이제 하나, 둘, 3개 손가락이 저리고 이런 거예요. 밤에 잘 때 손이 저려서 깨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척추 쪽이고, 이 척추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근육을 지배하는 게 신경이고, 이래 보면은 척추에 이래 근육이 많아요. 이게 하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결에 이래 나온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래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많은 근육들이 포함이 되네. 저희들이 해부학시험, 끝까지 1, 2학년 때 이 해부학시험 근육 이름 외운다고 아주 힘들었어요. 우리가 100명 입학했는데 6년 동안에 한 반만 졸업해, 낙제해가지고. 그러면 대개 반은 7년, 8년, 9년 되기는 사람 많아요. 제대로 졸업한 사람 50%도 안 돼. 6년 만에. 왜냐면 이 근육 다 외워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허리는 아까 이제 보이듯이 이런 운동 범위가 있고, 과연 한번 척추 통증의 원인이 뭐냐? 이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근육이 긴장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교통사고 이런 걸로 이제 다친 거, 외상. 그 다음에 관절염. 그 다음에 골다공증.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 그러니까 이런 허리의 통증. 그래서 지금 제일 정형외과 척추관절병은 제일 잘 되는 게 허리 수술. 그 다음 어깨. 인공관절은 하도 많이 병원들이 많이 해가지고 그건데 지금 제일 많은 환자는 수술 안 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고 통증 주사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허리거든. 허리하고 어깨.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 대학병원에 교수들도 나가서 통증의학과 해요. 근데 참 아깝기는 아까워요. 왜냐하면 그 국가가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트레이닝 시켰는데 나가서 침이나 찌르고 앉았으니까 외과 의사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에서 제일 많은 게 이제 거북목이에요. 보면 이게 정상이고, 보면 거북목이 앞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컴퓨터라든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환자들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 원래는 목이 이렇게 C자형으로 돼야 되는데, 초기에는 이제 군인들처럼 목이 빳빳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휘게 되면 여기 이제 관절염이 생겨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북목 오는 직장인들이 한국에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오기 전까지는 이제 이런 게 생기면은 요 단계에서 허리 운동, 목 운동하고 근육 운동을 해서 도수 치료를 하잖아요. 그 도수 치료를 많이 해야지 이게 이제 극복이 되는 거예요. 물리 치료하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앞에 근육하고 뒤에 있는 근육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래요. 이렇게 구부리니까 앞에 근육이 타이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목에 문제를 되고, 그 다음에 허리 측만증도 똑같아요. 허리가 휜 환자들은 요게 안쪽에 있는 근육하고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허리가 휜 거예요. 30도까지는
운동으로 치료가 돼요. 근육을 보강해주는. 우리 연세 든 분도 있잖아요. 허리가 구부러지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는 이제 뼈가 무너져서 그런데, 그건 두 번째 세션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허리고, 그 다음에 요게는 이제 엉덩이 근육이에요. 이 다리에서 걸을 수 있는 근육이 요거 하나만 있어도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게 무너지고 다른 근육이 있으면 못 서요. 그만큼 이 엉덩이 근육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엉덩이 근육하고 이 바깥쪽 이제 서는 바깥쪽 벌리는 근육. 요 근육 두 개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강의 드리겠지만 이 근육의 감소증을 강의 드리는데 이 근육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우리 모친 요양병원에 10년간 모셔봤는데 용인 요양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 가보면 법무부 장관도 누워있고 많이 누워있어요. 너희를 보면은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80 넘어서 화장실로 자기 발로 화장실을 걸어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내가 보니까 돈 많아도 70대면 못 쓰잖아요. 80대면 죽고 나서 하나 똑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음 강의에는 근육 보강하는 이게 대해서 나중에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근육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옆에도 97된 할머니인데 하루에 7시간씩 걸어 댕긴대요. 이마트, 홈플러스. 아침에 나와서 돌아다니다 점심때 친구들 만나 점심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프다 이러면은 이 디스크로 인해서 이제 오는 확률이 많고, 여기 보이죠, 디스크. 척추가 이래 있는데 여기 튀어나와가지고 쑥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지? 대개 이제 디스크는 초반에는 수술 안 해요. 터져가지고 많이 심하면 하는데, 대개는 3 내지 6개월 지나면 요게 이제, 물기가 빠지고 염증이 감소되면 해요. 근데 척추관절병원에서는 이제 돈 벌라고 수술 안 하고 좀 지켜봐도 되는데 수술 무리하게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비평이, 왜냐하면 허리를 까게 되면은 요게 관절이 약해져서 우회 관절이 또 약해져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발달된 게 척추 내시경으로 수술하면은 많이 뼈를 안 잘라도 디스크를 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수술하게 되면 이제 내시경 수술 하는 거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고, 관절염 같은 거는 내시경 해가지고는 안 돼. 다 열어가지고 수술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디스크가 나오면은 여기가 아픈 게 아니고 다리 이제 이 자골신경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골신경이 쭉 내려가면서 다리 전체가 아픈 거예요. 저릿저릿하고 신경줄이 쭉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거는 이제 디스크가 눌러서 아픈 거고, 요거는 이제 관절염이 생겼죠. 뼈들이 툭툭툭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요런 거는 요렇게 열어가지고 수술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잘 못 걷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골반에 관한 건데, 요거는 이제 뼈가 여러 대 있고, 이제 골반도 보면은 이렇게 골반 뼈하고 뼈 사이에 인대가 다 있어요. 여러분. 고관절에도 있고. 강직성 척추염 있는 환자들은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픈데, 요게 이제 뭔가 하면 류마티스 팩타라든지 면역에 문제가 있어 생겨요. 그러면 이제 HLP27이라는 검사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통증 치료가 목적이 아니고 자기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면역 기능을 보강해주는 그런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리 뼈고,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근육들 설명해 주는 거고, 이 이제 보면 허벅지 근육 있잖아요. 이 허벅지 근육은 페모랄 너브가 관여를 해요. 이게 이제 요추신경하고 척추신경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보면 요추신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요 앞에 관여를 합니다. 요 근육은 어떤 기능을 하면 무릎을 쫙 펴는 근육이에요. 무릎 펴는 근육이 제일 중요한 게 어느 때인가 하면 계단 내려갈 때,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올 때. 제가 정형외과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 산에서 내려오다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잘 무너져요. 그게 뭔가 하면 이쪽 근육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앞에는 그렇죠. 여기 뒤쪽인데, 뒤쪽으로 아까 이야기한 자골신경이 내려오는 거예요. 다발이. 요추신경 네 번째부터 척추신경이 뭉쳐가지고 요 자골신경이 뒤쪽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뒤쪽의 근육을.
앞쪽 근육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페모럴 러브라는 그 앞쪽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골 신경이고, 요거는 뒤쪽은 척추 신경이 커버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여러분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천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게 이제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리에 문제가 있으면 아프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디스크, 요게 이제 관절에 문제가 있다든지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허리에 근육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신경이 꽉 쪼여가지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당겨 내려온 다음 이 세 가지를 이제 의심을 정형외과 쪽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만 보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근육에 또 신경이 눌려 있는가 하는 거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을 때 잘 걷는가 안 걷는가, 한쪽 다리로 잘 서고 걷는가 이런 거 이제 또 다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각도가 또 얼마나 잘 움직이나. 왜냐하면 앞으로 움직이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하고 뒤로 하는 시도 신경이 틀리잖아요. 그지? 그럼 그 신경의 소스가 어딘가? 그걸 이제 저희들은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경이 지배하는 다리의 감각, 그 다음에 근육, 이걸 분석을 해야지 이제 치료의 포커스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다리를 벌리는 거, 구부리는 거, 요 근육 테스트를 다 해봐야 돼요. 다 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 같은 경우는 구부리는 게 125도, 이렇게 구부리는 게 125도, 뒤로 제끼는 게 10도, 벌리는 게 45도, 안으로 모으는 게 30도, 이런 그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경을 이래 각각 지배하는 신경이 틀리고, 요거는 이제 감각신경. 감각신경도 요 색깔마다 지배하는 신경이 다 틀려요. 그래서 고관절 통증이 많이 온다 이러면 이제 허리 통증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고관절 통증은 여기 보면 관절막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요런 데 문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요런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이제 고관절에 통증이 오고, 대개 이제 보면은 요 앞에 근육들이 요게 다 고관절을 뭉쳐요. 그러면 요 근육에 문제가 있어도 이제 염증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은 여기 슬개골이고, 여기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십자형으로 있잖아요. 그지? 전방 십자인대. 그래서 지금 무릎이 아픈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제 슬개골이 있고, 이 쿼드리셉스 텐돈이 있고, 이제 연골이 있고 이런데, 무릎이 아프다. 이러면 이제 첫 번째, 무릎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에 연골이 찢어진 경우, 연골이 터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충격으로 인해서 운동하다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활액막염이 생기는 거예요. 슬개골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슬개골 텐돈에 또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인대가 또 터져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관절에 연결돼가 물혹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옆에 다리 옆에 붙어가는 인대가 또 타이트한.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 이러면 이렇게 많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이걸 하면은 MRI 같은 걸 해야 정확하게 잘 나와요. 그럼 MRI 해야지 관절 연골도 잘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발목으로 넘어가면 발목도 이제 뼈가 이래 있고, 앞으로 근육이 있고, 뒤로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있고, 발목도 아픈 사람 많아요. 엄지발가락이 아픈 사람, 발바닥이 아픈 사람, 발 뒤꿈치가 아픈 사람.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족부 클리닉이 환자가 제일 많아요. 발 안 아픈 사람이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발 아픈 원인이 뭔가 이제 하는데, 이제 요게 아킬레스 텐던이에요. 이제 관절염이 있을 수도 있고,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보면 부위가 다양하게 많이 아파요.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족저 근막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킬레스 힘줄에 요 염증이 MRI 보면 하얗게 있잖아요. 여기 아주 많아요. 테니스 하는 사람들. 테니스 하는 사람들 여기 끊어져서 또 많이 와요. 그리고 또 MRI 같은 거 해보면 족관절 뼈에 보이지 않는 무혈성 괴사 같은 게 있는 게 조그맣게 이상하게 보이죠. 이거 놓친 사람 많아요. 발목 아프다고 하면 그냥 뭐 인대가 약해서 그렇죠. 이런 걸 MRI 해보면 디텍션, 젊은 애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조기에 이런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발목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발목 인대가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넘어져-가지고. 그럼 이렇게 인대가 부분적으로 터지고 완전히 터지고. 부분적으로 터진 거는 이제 기부사든지 보조개해가지고 하면 되고, 완전히 터진 거는 이제 애들은 수술해야 되고, 애들은 그냥 기부사해도 잘 나는데, 어른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은 다 수술하는 게 좋아요. 여기 보면 이제, 제일 많은 게 발목에 이 텐던이 끊기는 거라든지 염증이 생기는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발바닥에 인대가 요 근막염이, 인대가 부분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침 놓고 있어요, 여기 또. 미국 케이스인데, 여기 해가지고 하면 여기 자극해서 치료가 빨리 된다. 그래서 요 기전은 이제 뭔가 하면은 침을 놓든지 체해 충격파를 주면은 상처를 주잖아요. 사람이 상처를 여기 조직에 주면 몸 인체 기능에서 그걸 재생하려고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침은 내가 모르겠어요. 이게 신경을 자극해서 그런 건지, 이런 또 재생 물질들하고 이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빨리 치료가 되는지. 근데 아무튼 이 친구들은 이 침 찌르고 여기다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대개 이제 전기 자극을 주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전기를 주면 근육이 수축하거든. 수축하면 거기서 이제 재생 물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 자극 없이 그냥 침만 찔러서 어떻게 이 재생 물질을 빨리 복원을 시켜서 치료에 효과가 있는가? 이거는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족저근막염이 있을 때 이런 치료 방법들이 많습니다. 이래 뭐 물리치료도 하고 신발도 신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 되게 이제 많은 게 평발, 그 다음에 아치가 높은 경우, 그 다음에 하이힐 신는 경우, 그 다음에 살이 찌는 경우, 그 다음에 무리하게 엮게 한다고 발바닥에 힘들 때, 이럴 때 이제 족저근막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엑서사이즈를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났고, 제가 이제 원래 강의하려 했던 거는 이제 회원들이 재미없다고 해서 한 건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한 2년 공부하고 이제 소화정형외과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전공이 이제 뼈가 이래 없어진 환자를 뼈를 잘라가지고 16cm가 없어진 뼈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하루에 1mm씩 생기면 새 뼈가 만들어져요. 늘리면은. 그래서 이걸 이제 1989년에 저하고 이제, 한국의 한 서너 분들이 외국을 많이 다니면서 스스로 독하게가 어깨너머를 비워가지고 이제 30년 전에, 우리가 한 40년 됐네.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휜 환자들 뼈를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휜 거를. 이렇게 휜 다리를 이렇게. 한 1년 걸리죠. 그럼 이런 발이 휜 다리를 바로 20살인데 저한테 왔어요. 제가 경상대학병원에 있을 때. 이 수술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수술했다가 다리가 썩어가지고 발을 잘라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리자로프 수술을 위해서 하루에 1mm씩 천천히 늘리는 거예요. 뼈만 늘리는 게 아니고 신경, 혈관, 근육, 인대, 아까 그 설명했잖아요. 그게 다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혈관이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다리를 이렇게 이제 이 다리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이제 장가도 가고, 그 경상대학 앞에서 중국집도 하고 한 30년 됐네. 잘 살고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키 작은 외소증인데, 다리가 휘어서 여기서 5cm, 5cm, 10cm 늘리고, 이제 허벅지에 또 10cm 늘려요. 피가 130에서 150으로 이제. 그래서 요에는 수술 2번 하는 사람인데, 팔이 짧아 똥을 못 닦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팔을 또 10cm 제가 늘려요. 보면 이제 수술하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일들 하니까, 미셸이 고모부가 연대의대 교수예요. 그래서 연대, 미셸이가 한국에 돈 벌면 다 쓰고 가요. 그래서 6억 벌어가지고 골프 한번 쳐주면 3억 나와요. 방송 한번 나오면 1, 2억 나오고. 그래서 한 6억 받아가 연대 3억, 3억은 저한테 이제 우리 키 작은 애들 수술해 주라고. 그 다음에 또 왔어. 또 와가 또 1억 주고 이제 또 수술해가 한 30명 수술했죠. 7억 갖고. 아주 착해요, 미셸이. 요 미셸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미셸이가 한번 쳐주고, 이 SK인가? 그때 어디가? 그 백화점에서, 롯데가 스카이 70인가? 제주도에 있는데 한번 쳐주고, 이제 롯데 백화점에서 애기들 선물도 해주고. 그래서 이런 전 세계 키 작은 사람들 스토리가 이 책에 있는데, 저희들 스토리가 요 양쪽 책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희귀질환 이 국가하고 하는 기관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키 작은 사람들, 선전적으로 뼈가 이상인 사람들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고, 제가 이제 SBS하고
황혜정 아나운서하고 이제 전문가들 해가 세상에서 아름다운 여행을 한 15년 했었어요. 그래서 희귀질환 애들 선별해가지고. 그래서 로또 만들어 돈 버는 사람이 일주일에 2억씩 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희귀질환 애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상도 받아가지고 이제 권양숙 여사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 청와대도 같이 가고 이제. 그래서 기업의 GS에서도 이제 병원 학교를 만들어줬어요. 제가 요청을 해서. 병원 수술하면 뭐 6개월씩 이래 오래 입원해야 되잖아요. 학교를 못 가니까 병원 학교하고 또 미스 코리아들이 오면 하루 자원봉사하고 그리고 또 김윤옥 여사 이명박 대통령 영부인이 또 이 매달 이명박 대통령 월급을 200만 원씩 구로병원에 기부했어요. 수술비로 하고 마지막에 이제 바자했다고 4천만 원인가 해서 갖고 와서 이제 또 그래서 병원 학교는 영어, 수학 가리키는 것보다 음악, 미술 이런 걸 심리 치료를 해줘요. 왜냐하면 수술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키가 작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런 가족 치료 정도 같이 하는 거예요. 키 작은 사람들이 우리 회원들 23년을 해왔어요. 여름 캠프 겨울. 제일 소문이 뭐냐, 소원이. 그러니까 수영을 배우고 싶대. 왜냐면 부모들이 키 작다고 바닷가에 못 가게 하는 거야. 물에 빠질까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수영장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안부가 어디 요청을 해가지고 6천만 원인가 우리가 이제 지원을 받아서 각 지부에 전라남도 강주시 수영장과 선생과 매칭을 해서 한 5명씩, 10명씩 해주는 거예요. 이 양반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대구에서 한의원이에요. 자기가 제일 배운 게 수영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키 작은 애들 수영하고 여름 캠프 때 1년 뒤에 여름 캠프 때 수영대회 하는 거야. 누가 캠프 자체 그럼 애기들이 수영하잖아요. 제일 겁나는 게 이제 수영 못하면 키가 작으니까 수영장 가도 빠져 죽잖아요. 잘못하면. 그지? 감사합니다. 일부. 그래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아까 첫 번째 강의하신 거에 대해서. 예, 예. 이거 막, 제가 귀가 좀 어두워져가지고.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헬스장에 가면 헬스 트레이너가 근육 운동을 트레이너 할 때, 하루는 이제 쉬고, 또 하루는 뭐 하체를 하면은 하루 쉬고, 그 다음에 하루 상차고 해서 쉬어가면서 근력 운동을 하라거든요. 과연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인 건지, 아니면 근육을 키울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근데 이제 누가 그걸 받느냐 하는 건데, 근육을 볼륨을 크게 하려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루 쉬고 하루 할 때는 맥시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힘들 때까지. 근데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팔이 삐뚤어져가지고 우리 어릴 때 정형외과 의사가 없어가지고 적고론에서 맞춘 거예요, 팔이. 그렇잖아요? 유도한 놈이 막 엉터리를 맞춰가 엑스레이 없으니까 또 갔다가 몇 번 데리고 아주 힘들어서 팔이 삐뚤어졌잖아요. 그래서 엮기를 안 들었어요. 근데 체육 교사하는 친구가 이제 운동을 해야 소화가 잘 된다. 역류성 식도염 제가 있으니까 하니까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옆에 젊은 애들이 막 하니까 따라서 막 하고 나면 손가락이 아파. 잡아 당긴다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그러니까 PT 하는 친구들 저도 이제 몇 번 받아봤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가볍게 자주 하는 게 좋아요. 가벼운 웨이트를 갖고 계속 반복하게. 여러분들 걸어만 다녀도 97세까지 할머니도 살잖아요. 마라톤 하는 사람도 일찍 죽어요. 예. 무릎 연골이 병원에 진단하면 무릎 연골이 닳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할 때 무릎 연골이 닳았는데도 무릎 운동이나 무릎을 이제 상하시키는 안정적인 운동이나 걸어다니는 운동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나요? 좋은 질문. 일단 연골이 닳았잖아요. 닳은 연골은 재생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시중에서 좀 가행선전을 하지. 줄기세포 맞으면 재생이 된다. 인보사도 제가 인보사 심사위원도 했는데 절대 닳아진 관절 연골은 이 세상에 어느 주사도 재생을 안 시켜요. 단지 줄기세포 주사는 관절막에 염증을 깔아앉지, 염증에서 관절막에 염증이면 염증세포들이 나와가 연골을 깔아먹거든. 그걸 예방하는 거지 그 자체가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연골이 닳아 있는데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대개 보면은 다리 걸을 때 근육이 50% 뼈가 50% 체중을 부하는 거예요. 근육이 없는 사람은 뼈가 다 받아야 돼, 간절히. 그럼 간절히 빨리 닿는 거예요. 그럼 무릎이 아프다고 안 걷는다 그럼 근육이 위축되잖아요. 그럼 간절히 더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육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걷지 않으면은 앉게 되고 못 앉으면 눕게 되고 하면 이제 요양병원 가는 순서가 돼요. 그거는 다음 세션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성장 주사를 맞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의 효과나 아니면 그 바람직한 건지 그건 물론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을 받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이고 키가 얼마고 그런 점만 합니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있는 애들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없는 애들은 효과가 없어요.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있는 애들이 1%에서 5%도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런데 성장 호르몬을 맞으면 좀 큰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없는 환자들한테 맞아서 얼마나 컸다는 논문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그걸 하려면 쌍둥이 놓고 하나는 성장 호르몬을 주사하고 하나는 해야 되는데 비교를 해야 되는데 성장 호르몬 맞은 애들을 또 이야기 들어보면 원래 클 거를 컸는 건지 아니면 성장 호르몬을 맞아서 컸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 맞으면은 맞을 때는 쑥 커. 근데 미리 커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맞아도 클지 안 클지 모르는 거야. 근데 밑자 본전이라고 돈 있으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찌르는 거예요. 근데 학문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 제가 그 항수관의 호기심 천국에 나왔어요. 97년에. 그래가 수술 이야기도 하는데 한의사 선생들이 그걸 보고 성장탕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한 주에 400만 원을 받았어. 그래서 저는 수술한다고 고생 직사하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강남에 빌딩 사고 그래서 성장탕 먹고 키 안 큰 애들 저한테 와 이제 수술해야지. 오다가 지하철에서 넘어져가지고 좀 무릎이 퉁퉁 부었었는데요. 수업 받으면서 이제 친구라니까 한 10분의 1로 확 불긴 했는데. 그래? 질문은 뭐냐면 무릎 이렇게 동그란 게 있잖아요. 무릎을 덮고 있는. 그 앞에가 되게 퉁 부었는데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붓게 되는 거예요? 요 슬개골 앞에 있는 거야? 네. 그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슬개골 그 앞에 점막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부어서 그런 거예요. 대개 이제 물 빼보면 또 생겨. 그러니까 압박붕대 감아가지고 딱 묶어 놓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그 물이 왜 생기는 거죠? 네? 좀 전에 그 물 뺀다고 했는데 물이 왜 생기는 물이 왜 생기는가 하면 이제 자극이 돼서 생기는 거예요. 무리하게 운동하다 간절막이 붓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기 걸린 애들 보면 또 무릎도 염증 세포가 감기 걸리면 몸 안에 이제 염증이 증가된다거나. 그러면 저는 소화장애까지만 보면 감기 걸리고 나서 감기 걸리면 콧물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몸에 이제 물을 많이 내니까 고관절에 물이 차. 그냥 못 걸어. 감기 끝날 때 되는데 애가 못 걸어요. 고관절에 물이 차는 거예요. 똑같아 무릎도 이제 그런 과로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하면 이제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니까 이제 물이 차는 거예요. 혹시 물이 찬 게 통증이 있으니까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체도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간절막을 자극시켜 가지고 간절막이 물을 많이 내게끔 만드는 간절액을. 그게 뭔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염증을 유발하는 그 인자들이 많이 확산돼 가지고 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가라앉으면 물이 이제 가라앉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디스크도 똑같아요. 디스크도 염증으로 봐요. 디스크가 염증이 있어 부으니까 뒤로 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염증 치료해가지고 가만 당겨놓고 가만히 있으면 물이 빠지고 디스크가 깔아앉으면서 디스크가 치료돼요. 디스크 7, 80%는 거의 자연 치유가 돼요. 그래서 급하게 디스크 수술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좀 경과를 보고 수술하자는 거죠. 네. 근육에서 고무 거치에 대해서 구부러지는 경우는 근육의 균형이 안 맞춰져서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봉준 선수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진 경우에는 앞쪽 근육이 타이트해져서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봉준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그렇게 되는지.
대개 이제 연세 들어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는 척추뼈 때문에 그래요. 척추뼈가 구부러져가지고 우리 이 구부정 할머니 있잖아요. 그게 골다공증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골다공증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래 되니까 이제 앞에 근육이 약해지고 뒤에 근육이 못 펴는 거야. 구부리는 게 편하니까 할머니들 다 구부리가 당기잖아요. 어깨뼈가 걸어도 당겨. 이거 있잖아요. 이거 끌고 당기는데. 근데 이게 편한 거는 뼈가 구부러져 있으니까 그게 따라가줘야 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진 할머니는 뒤로 스스로가 펴주면 돼요, 또. 그런데 골다공증이 너무 심하면 금속을 못 넣어. 금속을 넣으면 뼈가 헐렁헐렁해지고 또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이봉주 있어. 인공뼈 해도 그 이제 시멘트 같은 거 였죠. 초기에. 그러면 시멘트 넣으면은 수술 안 해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납작한 뼈를 시멘트 넣으면 이게 펴져요. 자기 뼈로. 그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풍선 넣기도 하고. 이 납작인 걸 얘가 풍선을 올려주는. 이봉주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도 안 텐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이봉주 선수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누구? 이봉주 선수 마라토너. 아, 마라토너. 이봉주. 그 제가 가서 조사를 해봐야겠네. 왜 그래? 아까 화장실 다녀오실래요? 저는 괜찮아요. 한 5분 브레이크 할 수, 예. 손가락이 여러분이 떨리잖아요. 네. 아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골다공증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진단하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 이게 이제 골다공증이 이제 정상적인 뼈는 이제 골수에 들어가면은 뼈를 잘라가서 보면은 이제 밖에 딱딱한 뼈가 있잖아요. 피질골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뼈가 있는데 안에 뼈가 정상은 이런데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면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는 이래 보면 이게 대퇴골이잖아요. 아까 보여준 정상뼈는 요 보면 이제 여기 피질골이라고 그러고 요 안에는 이제 메달라본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촘촘하게 구멍이 조금씩 뚫려 있어야 되는데 이런 환자 구멍이 넓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기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척추가 짜부라들어서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인은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 그 다음에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든지, 운동을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또 골다공증이 올 수 있는. 대개 보면 이제 허리가 아프다든지, 그 다음에 척추가 부러지는 거. 조금만 넘어져도 척추가 꼬부러지는 거. 그 다음에 자주 부러지고, 그 다음에 허리가 아파서 잘 못 쓰고, 그 다음에 아프다. 여기 보면 이제 다음 사진에 보면 나오잖아요. 무릎도 쉽게 아프고, 그 다음에 손목도 아프고, 그 다음에 허리도 아프고. 여러 군데가 아픈 사람이다 이러면 골다공증을 의심해 봐야 돼. 그래서 지금 골다공증 원인이 여자한테 많이 나와요. 50세 이상에서부터 에스트로겐 성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남자도 생겨요. 테스토스테론, 그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에 앉아만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커피, 담배, 술 많이 먹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많거나 술 많이 먹거나 음식 많이 먹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비타민 D하고 칼슘 있는 걸 많이 먹어라. 운동을 많이 해라. 담배 끊어라. 그리고 계단하고 걸어가는 그 집 안에 이제 전등을 켜놔야 돼요. 연세가 들면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바닥에 매트 같은 거 깔아가지고 넘어져도 덜 다치게 하는 거. 여기 있어요. 칼슘, 비타민 D, C, D, E, F, G, S잖아요. 네? 그래서 칼슘, 비타민, 엑서사이즈, 프리벤트 포는 낙상 예방, 영양분, 담배 끊어라 하는 게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그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덱사라는 기계를 써요. Dual Energy X Absorption Meter이라 해가지고 BMD, 본 미네랄 덴시티, 골 밀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골 밀도를 이래 척추하고 고관절을 되게 측정을 해요. 그래서 측정해서
T스코어가 나오는 거예요.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다. 이러면 골다공증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 약이 보험이 돼요. 근데 T스코어가 2.5 이상이다. 이러면 보험이 안 돼. 보험이 되면은 이제 골다공증 약을, 비싼 약을 보험 수가로 탈 수가 있어요. 대개 이제 남자 50살 이상, 그 다음에, 생리가 끝난 사람들한테 많이 생긴다.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부러져요. 이걸 보면. 고관절이 제일 많이 부러져요. 그 다음에 척추가 납작이 있죠? 납작해지고,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여기 어깨뼈가 부러져요. 상지에서는 어깨뼈가 부러지고, 여기 부러지고, 하지에서는, 척추는 여기 부러지고. 일단 요게 프랙처가 골절이 오면은 수술을 하는데, 나이 많아서 골절이 오면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잘 안 돼. 뼈는 생기는데 이 치매가 빨리 온다든지 누워있게 되면. 그러면 대개 여기서 회복을 잘해야 요양병을 안 가는데, 여기서 회복 못하고 요양병을 가면은 이제 욕창 생기고, 욕창 생기면 못 걸으면 이제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척추가 꼬부러졌잖아요. 여기 이제 주사 같은 거 이어가지고 시멘트 이어서 더 이상 안 꼬부러지게 하는 수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약은 많아요. 이게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알렌드로레이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칼시토닌이 있고, 그 다음에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트로겐하고 유사한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불소, 우리 불소 치약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갑상선 호르몬을 또 주사하면 뼈가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치료를 하고. 비타민 D, 이런 걸 이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나온 약들도 있긴 있고, 지금 부갑상선 호르몬 주사제를 이제 많이 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칼슘도 많이 먹는데, 이제 문제는 칼슘을 또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는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하드어택이 뭔가 하면 심장병이 생긴다. 20% 이상 증가된다. 그래서 외국 뉴스에 나오는 거, 칼슘을 많이 하면 심장 어택 30% 이상 높아진다. 뭐든지 많이 먹으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하고 인을 먹으면 이제 고관절 골절이 뚝 떨어진다는 게 43%. 그 다음 척추 골절이 32% 떨어져요. 칼슘하고 인을 섭취를 해야 되고, 여기 이제 용량이 나오잖아요. 하루에 800mg 이하로 먹어라 하는 게 이제 칼슘의 이제 가이드라인은 50세 이상이면은 하루에 1.2g을 먹어라 하는 게 이제 가이드라인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불소치약이 이제 요 보면은 이제 물탱크에 이런 스케일링 이펙트가 있다 해가지고 뼈에서도 이 치과에서 스케일링 이펙트가 있다 해가지고 불소치약을 쓰고 이런 비스포스페네이트 제제를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가장 많이 쓰는 비스포스페네이트가 뭔가 하면은 이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뭔가 하면 골을 파괴하는 세포예요. 우리 몸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고라세포라고 오스테오브라스트라고 뼈를 생성하는 세포가 있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뼈가 부러졌을 때는 뼈를 생성하는 오스테오브라스트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오스테오브라스트는 떨어지고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뼈를 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아까 봤잖아요. 뻐끔뻐끔해지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약은 이 오스테오클라스트의 액션을 줄여주는 거예요.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움직이지 못하게끔 활동을 못하게끔 해주는 약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사맥스가 제일 많은 지금 우리 한국에 쓰여지고 있죠. 포사맥스를 매일 먹는 것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도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 먹는 것도 있고. 근데 요 포사맥스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가 돼야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본인 돈 내고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많이 먹을 경우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골절이 또 생겨요. 그리고 이걸 오랫동안 2, 3년 이상 복용하게 되면 위가 안 좋게 되고, 그 다음에 뼈가 골절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면은
골화세포를 중진을 시키는데 뼈가 딱딱해져. 그래가지고 골수가 적어져요. 뼈는 피질골만 있었으면 안 돼. 안에 뼈도 있어야 되거든. 근데 피질골이 딱딱해지면서 딱딱은 해지는데 유연성이 없는 거야. 뼈도 가운데 텅 비어 있는 그 뼈가 있어야지. 예를 들면 원통도 보면 원통으로 되어 있는 파이프 같은 게 탄력이 있지. 그냥 안에 빈 공간이 없으면 저항이 약해요. 그거하고 똑같이 뼈도 그런 거야.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들이 아니 골다공증 약을 3, 4년 먹었는데 왜 뼈가 부러지냐? 그럼 환자가 의사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거야. 왜 열심히 먹었는데 이걸 이제 몇 년간 팔로업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 약을 오래 먹어서 이게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어티피컬 프랙처라고 해요. 이 뼈가 이렇게 부러지는 거예요. 환자 입장으로 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는 3, 4년 먹고 1, 2년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뼈에 너무 약에 의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열심히 운동하고 근육량을 키우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골절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스트레스 골절이 또 많이 보여요. 환자가 아프다 그래요. 뼈는 안 부러지는데 여기 보면 희끗희끗한 게 있잖아요. 이게 미세한 골절에서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가 아픈 거예요. 하고 이제 이런 골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엿 생각하면 돼. 엿은 딱딱한 거 보여도 툭 때리면 툭 깨지잖아요. 그치? 그렇게 딱딱하게 되는 거야. 그 아까 이야기한 골다공증 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 골절들이 많이 생겨요. 아픈 거예요. 골다공증이 있어서 약을 먹으면 아픈 게 없어져. 몇 년 뒤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이제 이걸 마이크로 데미지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를 하고 나서 많이 생겼다는 이제 보고들이 쭉 와가 이렇게 또 수술을 하는 거예요. 환자 입장으로 봐서는 아주 억울하죠. 약 실컷 먹고 돈 많이 쓰고, 그지? 수술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골절이 이제 요번 스트레스 골절이 아파서 결국에는 안 부러져도 이 안에 걸 박아가지고 탄탄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스트레스 골절이 나중에 넘어지면 부러지는 포커스가 된단다. 여러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부모님들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오랫동안 약을 먹는데 여기가 아프다. 이러면 꼭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돼요. 그래서 엑스레이 가는데 이제 엑스레이 잘 나오는 병원에 가셔야 돼. 엑스레이 이미지 잘 안 나오는 병원에 가면 잘 못 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오스테오포로시스를 치료하는 약들이 이제 뭔가 하면은 불소, 우리 불소 치약 있잖아요. 그 다음에 BMP2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주사제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부갑상선 호르몬. 이게 이제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약물이 있고, 이 부갑상선 호르몬은 뭔가 하면 이 갑상선, 부갑상선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이 뼈에서 칼슘을 뽑아내. 그래서 혈중 농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콩팥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요. 우리가 되게 먹으면 다 안 되잖아요. 그지? 다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재흡수를 시켜줘. 콩팥에서. 덜 빠지게 하고 재흡수를 시키고 또 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부갑상선 호르몬이 몸 안에 칼슘 성분하고 인 성분을 유지를 시켜줘요. 떨어진다 이러면은. 이해가 되죠? 이건 이제 이거는 주사제예요.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리본이라는 주사제가 이제 나와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결국 그 뼈만 문제냐? 근데 뼈만 문제가 아니에요. 뼈하고 근육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육이 두꺼우면은 뼈도 두꺼워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뼈를 공급하는 영양분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근육을 통과하는 핏줄이 뼈로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육도 핏줄을 받고 뼈도 핏줄을 받아요. 뼈 안에 보면은 구멍이 나 있어요. 그게 혈관 들어가는 구멍이에요. 그 엑스레이 보면 보이는 데가 있고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 그 혈관이 바로 뼈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근육을 통과해서 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식구예요, 결국. 그러니까 근감소증이 오면은 골다공증이 오고, 이게 두 개가 어느 게 먼저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같이 오죠.
이제 보면 이게 근육이고 이거는 감소증이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근감소증이 오면은 이제 이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뼈도 이제 허리가 구부러지니까 아까 이야기한 척추 골절이 와서도 그렇고 근육의 문제, 근육이 허리를 세우는 근육이 약하면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원인은 이제 많죠. 아까 이야기 설명했듯이 이제 운동 안 하고 했던 환자들은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여자들이 폭탄주 이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여자들이 간이 약해요, 한국 사람들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간이 좋은 유전자 받은 엄마, 아빠가 다 술에 강하긴 한데, 그래도 남자보다는 여자들 하니까 이런 거 적게 먹어야 된다고 이제 한국 논문에 나와 있어요. 한국 사람이 폭탄주 좋아하니까 이런 거. 그래서 지금 근감소증은 이제 악력을 되는 게 기계가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악력이 남자는 25 이하, 여자는 18. 그 다음에 MRI 같은 게가 이 근육의 양을 보는 거예요. 양이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걸어가는 속도가 1초에 1mm 이상 가야 돼. 1초에 1mm 이상 못 가면은 이제 근감소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T나 MRI가 이 근육량이 좋다 하더라도 이 신체 수행 능력이 떨어지면 근감소증이 있는 거예요. 근육량은 좋은데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육량하고 근육의 그 힘, 스트렝스, 파워하고는 딴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살찐 사람이 근육 많다고 알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근육이 감소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걸어가는 근육이 약하니까 1초에 1mm는 가야, 1m는 가야 되는데 못 간단 말이에요. 하고 당뇨병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이 근육으로 막 들어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몸에 나오니까 이제 고혈압이 오고 그 다음에 골절이 오는 거예요. 저도 부친 당뇨라 저도 당뇨 초기에 약 먹고 있어요. 하나씩. 운동도 매일 1시간, 2시간씩 하고 오래 살라고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악력, 근육량, 그 다음에 보행 속도 6분 동안 걸어 댕겨 보는 거예요. 그리고 6분 동안 걸어서 6m 이상을 못 따라온다. 그러면 1초에 1m 못 간 거잖아요. 여러분들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일었다 앉았다, 의자에서 일었다 앉았다 5회를 반복해 12초를 총괄한다. 이러면 근감소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 속도. 이런 걸 갖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3m 갔다가 3m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초 이상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혼자서 서서 이것도 해봐봐요. 여기 보면은 두 개를 일렬로 하고 발을 반 일렬로 하고 일반으로 해가지고 요 속도, 여기 있죠. 일반 자세가 10초 이상 버티셔야 되고 반일렬 10초, 일렬 자세로 3초에서 10초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행 속도, 의자 일어서기 5회 반복해가 요 초를. 인터넷 다 나와 있어요. 저도 이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구글에 치면 다 나와. 제가 본 것 중에 정형외과 교과서에도 있지만은 구글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구글에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래서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근감소증 자가진단 해가지고 뭐 사과 박스를 얼마나 드느냐 뭐 근데 이거는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 이제 의사창업연구회를 만들어서 이제 한 200개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되게 이제 만드는 게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손목시계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손 악력계, 무릎 각도기, 신발의 깔창 이게 이제 센서가 다 달려 있어 가지고 자기가 잴 것도 없어 핸드폰에 데이터들이 다 나와요. 그런 거를 하고 이제 여기 보면은 깔창, 무릎, 낙상 센서 해가지고 그다음에 몸에 이런 각도 이런 것도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나오죠, 그지? 스마트 인솔 그다음에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아까 이야기한 보행 속도 이게 스마트 인솔 신발에 깔창 나오면 속도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전까지는 막 옆에서 누가 재고 자기가 재야 되는 되게 오차범위가 많아. 근데 그걸 지금은 이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지금 측정을 다 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보면은
핸드폰으로 들어가는 게 스마트폰으로. 그럼 이 어플리케이션을 깔면은 자기가 근감소증이 얼마나 있다를 계속 추적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근골격계 이런 심장에 패치도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손목에 스타바의 삼성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인바디에 무릎 근력을 테스트하는 거, 그다음에 깔창 근육량 체크하는 거, 요런 걸 갖고 이제 핸드폰으로 데이터들이 다 나가면은 요 데이터를 갖고 자기 근감소증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인바디의 기계인데 이거는 폴리스 것을 낙상 예측 검사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인바디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몇 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들이 이제 이게 이제 악력을 재는, 지금 동영상이 안 떠서 그런데 요 재면은 요 악력이 나와요. 그럼 아까 악력 봤잖아요. 26인가 23. 그 이하가 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일본 다케이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 표준화가 이것밖에 안 돼 있는데, 사실은 낙상은 다리 근육이잖아요. 손 근육이 아니고. 이게 서로 맞진 않아. 근데 다리 근육이 전 세계 표준화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바디가 표준화를 정형외과 의사들하고 같이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60 이상에서 악력이 줄어들고 걷는 속도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 봐서 악력은 정상이고 걷는 속도가 정상이다. 이러면 근감소증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악력하고 걷는 속도가 틀리다. 이러면 이제 근육량을 보고 근육량이 정상이면은 아니다. 근육량이 작으면은 이거다. 이렇게 또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이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해서 근감소증 진단 지표가 피검사도 있는데, 피검사보다는 이런 근력하고 보행속도, 이 퍼포먼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인공지능으로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이 진단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는. 그게 이제 디지털 치료자라는 게 지금 한국에서, 미국은 진행이 많이 돼 있고, 한국은 이 디지털 치료제가 안 되는 게 원격으로 아직 허용이 안 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는 이 웰트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낙상을 미리 예측하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근육 강화를 시키는 이런 기계들 해가 근육을 자극시켜가지고 근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감소증을 치료하려면은 근육량, 근력, 운동 기능, 요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운동 영양 교육 시스템 플러스 이게 일렉트릭, 이게 그 전기 자극하는 게 근육을 전기 자극하면 근육이 반응을 해가지고 활성화돼가지고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운동하는 것보다는 안 늘어나. 계속 찔러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침이 좋다는 게 아까 이야기한 그런 혈맥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극을 주니까 근육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했듯이 침을 찌르게 되면 뭐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고 부기가 빠진다는 그런 이론들을 하고 이제 일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근육이 약한 사람은 근육이 없잖아요. 뼈도 엉성하게 되고, 근육이 많은 사람은 뼈도 단단하게 돼요. 둘이는 같은 형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sarcopenia는 근감소증이고 골다공증. 그래서 이게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 떨어지고 근육 형성, 마이오제네시스, 근육을 떨어지고 이게 뼈도 떨어지는 거예요. 뼈 형성도. 그래서 이런 마이오카인의 성분 중에 근육을 키우는 성분들이, 이런 성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성분들이 증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마이오스태틴도 이 근육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 인하대학, 경상대학 교수하다 인하대학 병원간 유진일 교수라고 제 제자인데, 오늘 강의하니까 슬라이드 좀 빌려달라, 이거 슬라이드. 왜냐면 저는 소화정형외과고 이 양반은 고관절 골절 어른 하니까 이제 강의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근감소증을 어떻게 치료하냐? 물리치료, 영양, 호르몬, 성장 호르몬,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 비타민 D 이런 걸 이제 치료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로빅 엑서사이즈, 그다음에 근육 운동, 예. 웨이트 리프팅, 엮기 그런 거. 요 두 개를 해야 되고, 요 에로빅은 뭐 수영하되 에로빅, 러닝, 워킹 하는 건데, 이제 근육 사이즈를 크게 하려면 이제 이런 리지스트 엑서사이즈, 근육 엮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육을 두께를 넓게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 엮기가 훨씬 효과가 있어요. 여기 보이죠? 마스큘 하이퍼트로피는 레스하다는 거는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지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엮기를 들여야 근육 볼륨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팔이 구부러져서 엮기 들면 아파. 그래서 안 했는데 이걸 해야지 좋아진다 해서 하루에 40분씩 해요. 가서 엮기 여러 개 있는데 헬스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이 리지스턴트 트레이닝 이제 엮기 같은 거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에 2-3번은 들어야 된다. 그리고 영양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아미노 애시드를 필수 아미노산이 있는 이런 물질들을 먹어야 된다. 여기 나오잖아요. 보면은 프로테인을 0.8kg 바디 웨이트 해서 먹어야 된다. 프로테인 들어간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우유도 있고 뭐 땅콩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영양분이 같이 시너지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음식도 잘 먹고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또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성장 호르몬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도움되는데, 이제 나이 많은 사람한테 도움은 되는데, 부작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가슴이 커진다든지, 그 다음에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카팔 터넬 신드롬, 손에 이게 있다든지. 근데 비싸서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별로 쓰지는 않아요. 근데 그 유명한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성장 호르몬 주사 맞기도 해요. 젊음을 유지한다고. 근데 문제는 이게 보톡처럼 맞으면 계속 맞아야 돼요. 그냥 안 맞으면 힘이 떨어진다. 본인이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호르몬 세라피는 이런 걸로 이제 근육 보강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이 호르몬 검사해 봐야 돼요. 근육이 떨어지면은, 근감소증.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거든요. 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또 우울증 생겨요. 제 친한 친구도 지금 선교사로, 의사인데 선교사가 있는데, 우울증이 생겨서 가서 보니까 이게 떨어지네. 그래서 이거 주사 맞고 먹고 하니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근육에 이제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스타디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요런 호르몬 주사도 있다는 건데, 거의 안 쓰죠, 지금. 뭐, 비용도 비싸고. 그 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D는 이제 많이 복용을 하죠. 이 비타민 D가 아까 뼈에도 필요하다 했잖아요. 근육도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비타민 D를 먹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햇빛 많이 쏴야 되잖아요. 햇빛을 쏴야지. 그래서 아침에 선글라스 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신문인가 어디 보면. 선글라스 끼면 햇빛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가 이제 이런 좋은 근육을 넓히는 것도 있고, 뼈도 좋아지게 하고, 염증도 감소시키는.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또 합병증이 생기죠. 아까 그 골다공증약 많이 먹어 뼈가 딱딱해졌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많이 먹으면 콩팥에 돌이 생겨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여기 보면 이걸 많이 먹게 되면 하이퍼칼슘이아가로 칼슘이 피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네프로 리세치아시스 이 콩팥에 돌 생기는 거예요. 비타민을 많이 먹게 되면. 알겠죠? 그래서 이런 테스토스테론, 그로스 호르몬, 그 다음에 비타민 D 이런 게 근감소증에 약물로 도움이 된다 하는데, 문제는 이런 약 안만 먹어도 운동 안 하고 약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 운동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이 먹어서 운동하면 근육량이 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운동량을 확보해 놔야 돼.
지금부터. 나이 70대에서 암만 운동해도 이게 쪼그라든 운동 다시 안 생겨. 그러니까 지금 40대, 50대 된 분들은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 근육량을 확보해 놔야지 나중에 연금처럼 늙어서 점점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이 마이오스태틴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해서 지혜한테 실험을 해가지고 지가 막 근육이 커지잖아요. 제약회사들 이런 거 많이 해요. 이래가지고 입증을 하려고 죄 없는 지 막 실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해야 되고, 호르몬 치료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낙상이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낙상의 80%는 여기 보면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낙상으로 인한 사망의 3분의 2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예요. 보이죠? 그죠? 아이고. 그래서 이게 낙상의 원인이 이 마슬 밸런스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신경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알츠하이머나 루게릭 환자들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걸음걸이가 늦어지고, 밸런스가 안 되면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이 디지털 모니터링 하는 게 많아요. 해피핏 해가지고 자기 발가락으로 이제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65세 이상이 낙상을 경험이 있고, 고관절 되면 욕창, 폐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낙상 자가 진단하는 앱도 있어요. 신체 능력 평가, 위험한 평가 해가지고 자기 모니터링 하는 거. 인터넷 찾아보면 아주 많아요. 근데 어느 게 자기하고 맞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거기에서 이제 회원이 되면은 이런 운동 프로그램을 그 앱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일이 병원 가면 의사들 바빠서 안 가르쳐 주거든. 의사들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앱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인바디하고 저희들이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이제 이런 기계들을 이용해서 이 밸런스 기계를 만들어서, 이게 뭔가 하면 밸런스 기계인데 균형 검사하는 거예요. 밸런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밸런스를 하고 트레이닝 모드로 앞에 화면을 보고 다리를 갖다 움직여서 쟁반 위에 공 균형 잡기, 숫자 맞추기, 자동차, 이런 걸 아까 그 기계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밸런스 교육을 시켜요. 왜냐하면 힘이 있어도 이 균형 감각이 없으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바디가 이런 걸 이제 저희들하고 해가지고 임상시험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검사하는데 1시간 넘어 걸리니까 좀 대중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 모드를 해가지고. 되게 이제 이런 거 보건소에 많이 갖다 놔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가서 이제 검사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이제 폴리스, 낙상 점수가 나와. 이 점수에 따라서 이제 자기 이제 예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단으로 등록해가지고 집에서도 하고 보건소에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나이 드신 분들. 그럼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많으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걸 무료로 그러니까 하는 보건소도 있고 안 하는 보건소도 있고 그래요. 꼭 보건소 아니라도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은 앱으로 해도 되고 뭐. 여기도 보면 인터넷에 보면 캐디 서비스를 해가지고 자기 건강 모니터링 해가지고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운동평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알람을 주고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미래는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본인이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이런 운동 처방, 음식 그 다음에 이런 치료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이 데이터가 이제 많이 쌓이면은 AI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해운대 구청장이 이제 네이버하고 해가 독거노인들하고 이 인공지능 이용해가지고 독거노인들 배경 환경을 다 알은 다음에 AI가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독거노인한테. 자식처럼.
질문을 여러 개 하니까 노인들이 10분, 20분 재미나게 지내는데 자식들은 전화하면 바쁘다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교수가 연대, 한참 후배인데 연대 비정형외과 교수예요. 로봇 하다가 로봇으로 수술하는 외과의사예요. 그래가 네이버에 연세대학병원 그만두고 네이버 하스피탈에가 그런 인터넷 하스피탈 이런 데 들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이런 지금 아직 이런 데이터들이 안 쌓여 있어요. 근데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은 결국에는 회사들이 우리가 질문 던지면 일일이 대응 안 해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데이터 보고 아, 당신은 어디가 문제니까 이런 운동하세요. 이게 몇 년 안에 나올 거예요. 미국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면은 지금 교보하고도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교보 생명이 보험료 매달 얼마씩 내잖아요. 1년에 얼마 내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주고 당신 건강 수치가 좋아지면은 보험료를 깎아준다. 그러면은 환자들이 해요. 교보는 어떤 입장인가 하면은 아파서 돈 많이 드는 것보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덜 아프게 해야 보험료를 안 듣게 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전략이.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한 이런 디지털 웨어러블 회사는 전부 다 보험회사들이 상품을 사줘가지고 성공을 한 거야. 근데 한국은 아직 못하고 있어요. 보수적이야, 지금 보험회사들이. 근데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살려면 이런 보험회사들이 붙어야 돼. 교보를 제가 5년 동안 설득을 하고 있는데 아직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데이터들이 모이고 지금 저희들 제가 고대병원에 있을 때 이제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파트 옆에 500베드짜리 병원을 지어달라는 거야. 자기들이 짓는데 안에 의사들하고 운영을 해달라.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아파트 안에 이런 주민들한테 아까 얘기한 인바디 기계라든지 손목이라는 데 해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그게 이제 스마트 시티 콘셉트예요. 그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치료 효과도 미리 예측하고 그래서 개인 맞춤형 정밀 처방 예측 예후 이게 지금 앞으로 한국이 이제 나가야 될 건데 원격으로가 열리면 이게 활성화되는데 원격이 안 열리니까 이런 웨어러블 회사들이 이제 팔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이제 해결이 돼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보험회사들이 지금 같이 작업을 해서 보험회사들이 이 환자들 리스크를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예측해가지고 이런 스마트 시티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아파트 새로 지을 때 이런 걸 요청을 많이 해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병원들하고 연계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 동영상이 안 나오는데 이 보면은 이제 무릎에 뭐 각도기를 채워가지고 걸으면 속도라든지 이게 측정이 돼요. 하고 무릎 각도 구부린 거 얼마인가 나오는 거. 이거 채워놓으면은 인공관절 무릎 수술하고 집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걸어다니는 데이터가 환자한테 오고 의사 핸드폰에도 와. 그럼 이 사람이 수술 얼마나 하고 집안 생활에 얼마나 적응을 잘하고 데이터가 날라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또 아직도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또 수가가 안 매겨져 가지고 상품화가 많이 안 되고 쓰기는 써요. 인공관절 하고 나서. 이거는 이제 동영상 나오면 다리를 펴면 이 각도가 다 나와요. 관절 각도가. 컴퓨터에 세이브 되는 거야. 이렇게 구부리고. 그러면 수술하기 전과 후라든지 물리치료 받고 나서 하기 전 후를 자기 각도를 자기가 핸드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동영상, 요게 이제 우리 볼링 연습장처럼 화면 앞에 써가지고 요 화면에 나오면은 요 화면의 그림대로 자세를 운동 포지션을 취하는 거예요. 운동 포지션을 취하면은 이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운동을 한 100가지 정도 해가 나이마다 틀리고 어깨 아픈 사람 운동. 그냥 운동하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볼링장에 이제 화면 보고 그 화면을 따라서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5억, 7억 두고 다 만들었어. 만드는데 팔로가 없는. 이거 대량 생산해야 되는데 한국이 너무 작아가지고 안 돼. 하고 지자체도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줘야 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근육을 키워서
낙상되고 골절되는 불행한 일을 안 하게끔 하시니까 오늘 강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아까 질문을 다 하셨죠? 예, 예.